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안녕하세요. 한다한국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7번째 강의 고려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중세시대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사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선생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부터 끝까지 우리 현대사까지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꼭 완강을 하자고요. 우리 1, 2강에서 기본용어 보고 3강에서 여기까지 다뤘었어요. 선사시대 문화를 배웠었는데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석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맞고 청동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맞습니다. 다른 기준점들도 있겠지만 농경이 시작되는 신석기 시대 너무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었고요. 빗살무늬토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동기 시대 때는 뭐가 시작이 됐죠? 맞아요. 벼농사가 시작이 됐고 잉여 생산물의 발생으로 사유재산, 계급, 불평등, 국가까지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 단군 왕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강에서 다뤘었냐면 요강 딱 지나서 4강에서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을 다뤄봤었고요. 고조선에서는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었어요. 특히나 위만조선에서의 중개무역의 내용들, 멸망 이후에 아주 혼탁했던 사회의 모습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은 철기가 발전했던 모습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맹왕국으로 성장한 나라도 있고 성장하지 못한 나라들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제천행사였었고요. 연고라던가 동맹, 무천 같은 내용들, 키워드들 나왔을 때 어느 나라인지 혹은 풍속이 나왔을 때 어느 나라인지 매칭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은 실은 나올 수 있는 사료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중국 측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고 하는 사료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요 사료를 주고 혹은 그림이나 뭐 이런 사진 자료로 주어졌을 때 풍속과 제천행사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였습니다. 삼국시대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픈 나라 가야를 함께 삼국시대 안에서 살펴봤었고요. 4세기, 5세기, 6세기 나눠서 각국의 왕들의 전성기별로 살펴봤었어요. 그 이후에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통일신라와 북쪽에 고구려 유인민들이 건설했던 발해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약간 통일이면서도 통일이 아닌 듯 했던 남북국 시대의 모습들을 발해가 우리 역사인 이유와 더불어서 통일신라의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후삼국 시대를 지나서 다시 한번 민족의 재통합이 이루어졌던 고려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는요, 우리가 총 몇 강으로 나눠볼 거냐면 정치사는 딱 2강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강으로 나눠서 보는 동안 오늘은 무신집권기까지 볼 건데 이것만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왕들, 태조왕건 당연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 광종이라던가 성종들, 초기의 왕들은 요 3명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성육부, 체제 정비한 내용들, 도병마사나 오도의 안개 같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체제 정비 내용들이 있죠. 함께 살펴볼 거고요. 음서제도의 의미, 특히나 그늘 음자를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자겸의 나는 문벌기족으로 넘어와서의 사건인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무신정권, 교정도감, 권문세조까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키워드들을 설명하고 직접 쓰고 이해하실 수 있는지 오늘의 관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중요한 나무로 들어가기 전에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통일신라도 딱 시기 구분으로 상중하로 나눠서 살펴봤듯이 고려도 그렇게 시기를 구분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시기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나눠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은 교과서나 이런 데서도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랑 후기로 나눈다고 이제 많이들 배웁니다. 그런데 정말 실체에 접근을 하려면 좀 잘게 쪼개보는 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거대한 숲을 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이정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자, 중요한 이정표들 초기, 전기도요. 초기와 중기로 나눠볼 수 있고요.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후에 무신집권기. 자, 무신집권기 때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불리던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이 몽골 부대가 침입해 옵니다. 그 위에 몽골이 세웠던 원나라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 원나라 간섭기가 80년 정도 이어지게 되고요. 원나라가 약해졌을 때
신진사대부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서 말기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우리가 초창기 선사시대 문화,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할 때 이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경제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거. 그럼 고려시대의 시기를 관통하는 눈은 뭘까요? 지배 세력입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고 실제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 문화도 풀어볼 수 있고요. 정치도 풀어볼 수 있고요. 대외항쟁까지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가장 고려 초기에 나라를 이끌어간 세력은 고려를 건국한 세력, 호족 그리고 육두품들입니다. 이들은 개혁 세력이었고 호족 자체가 여러분 어떤 세력이에요?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들. 그러니까 정말 신라 말에 혼탁한 사회를 바로잡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들이 기득권이 되고 나니까 그냥 세상은 유지되어야 하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 가지 특권들을 자신들이 유지하기 시작하면서 이들도 자신들이 비판했던 기득권층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기본 용어 시간에 살펴봤어요. 특권을 가진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걸 세습하는 세력들 문벌귀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고려랑 조선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권력은 무조건 균형이에요. 권력이 어딘가로 쏠리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균형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소 탈 때 친구가 무겁거나 내가 무거워서 어느 한쪽만 치우쳐져 있으면 절대로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정치란 게 그래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반드시 다음에는 그걸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문벌귀족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문벌귀족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걸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실패하게 되면서 그냥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신정변이었고 그 이후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당연히 무신이었겠죠. 근데 무신 때 몽골군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원나라 간섭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몽골군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일본에도 사무라이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막부.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오래 갔을 수도 있어요. 무신 정권이. 그런데 무신 정권 자체가 그렇게 비전 있는 그런 정권은 아니었습니다. 자, 무신 정권에서 원나라 간섭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시기의 주도권은요. 그냥 원나라에 기생하는 사람들, 원나라에 아부하고 원나라에 붙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일제강점기 친일파 같은 세력들이 권력을 독차지해요. 이들도 우리 이미 기본 용어에서 살펴봤습니다. 권력을 가진 가문들, 세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세력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표현했죠. 자, 이 권문세족들을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균형점을 잡은 것이 새롭게 진출한 글 읽는 선비들, 신진사대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려가 여러분들 한눈에 들어오시죠? 우리 어떻게 강의할지 감이 오세요?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이번 강의에서요. 7강에서는 호족, 문벌귀족, 무신집권기까지 볼 건데 호족이 지배기가 끝나갈 무렵에 나라의 초기가 끝나갈 때니까 체제가 다 정비가 될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나눌지, 군대를 어떻게 편성을 할지 그 체제 정비 내용 보고 문벌귀족 사회 보고 무신집권기 보고 이 다음 강에서 요 나머지 내용들과 함께 대외항쟁 내용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이라이트 넘어가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 함께 나무 속 빽빽한 숲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다 한국사 우리 7강 하이라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들 지도를 그리시고서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호족 지배기, 문벌귀족기, 무신집권기까지 살펴볼 건데 나라 초기에는 당연히 호족과 왕들 간의 밀당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왕은 딱 3명만 살펴볼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딱 3명이 기억에 남으셔야 돼요. 3명을 살펴본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정비했는가 체제 정비 내용을 볼 거고요. 쭉 복습한 이후에 문벌귀족기 보고 무신집권기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호족 지배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처음 열렸어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열렸는데 호족들의 속성이 어땠죠?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들이었는데 신라 말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성주와 장군이라고 칭하고서 권력을 장악하고 왕건을 도와서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이제부터 3명의 왕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여러분들의 감정이입이에요. 내가 왕건이었다면, 내가 광종이었다면
내가 성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왕건이었다면 고려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부터 했을까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작정 외우려고 하기보다 딱 틀을 잡고 나면은 그 뒤에 내용은 이해하면서 흐름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신라 말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냥 들판에 나가면은 썩은 시체가 나뒹굴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후삼국 시대 호족들이 난립하던 상황에서 엄청나게 전쟁 속에서 민심이 흉흉해졌었겠죠. 그래서 왕건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집권한 국가를 국민들이 지지하게 하는 것, 민심을 안정시키는 거였고요. 나라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런 게 있어야죠. 우리는 신라랑은 뭔가 달라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의 국가적인 전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를 건국하는데 다른 나라도, 물론 다른 나라가 건국될 때도 개국공신은 다 있어요. 조선도 있고 뭐 통일신라, 신라에서도 신라가 삼국통일하는데 이 공신들이 다 있지만 고려는 특히나 강합니다. 왕건 자체가 호족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호족들의 도움과 지지로 고려가 열렸기 때문에 이 호족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호족들을 얼마만큼 왕 밑에 잘 체제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우선적으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대선, 대통령들 선거 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 당에 관계없이 후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금 감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적겠죠?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세금들을 줄여준다라고 해서 민심 안정책 첫 번째로 세금 줄여줬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라 말에는 여기저기서 이중삼중으로 세금을 마구 걷어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었겠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창고를 열어줘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검은 문의 창고라고 해서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빌려줬는데 흑창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좀 끌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진짜 보여줘야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왜 생겼는지, 어떤 점에서 신라랑 다른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은 고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조선에도 똑같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나라 초반에는 항상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미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라를 계승한 게 아니야. 어디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고구려 계승의식. 자, 고구려 계승의식을 명백하게 했기 때문에요. 고구려의 옛 수도를 중시 여겼어요. 옛 수도가 평양이었잖아요. 평양. 장수왕 때 평양으로 수도 옮겼던 거 기억나시죠? 평양을 중시 여겼는데 이 평양이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비해서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도 불렀냐면 서쪽 수도다. 물론 수도는 개경이지만 서쪽 수도라고 할 만큼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서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서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 사료 속에는 서경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서경을 중시 여겼고요.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고구려의 적은 고려의 적이겠죠. 고구려의 유의민들이 발해를 세웠는데 이 발해를 멸망시킨 민족이 거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란족은 고려의 원수. 그래서 거란을 적대시 여겼습니다. 거란족을 적대시 여겼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슬픈 게 우리 항상 사람 간에도 그렇듯이 마음이 일방통행이면 슬프잖아요. 거란은 고려를 너무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목민족들한테 원래 가축이 되게 중요한데 낙타를 막 50마리씩 막 되게 중요한 그런 것들을 왕건한테 선물로 보냈는데 왕건이 보기 싫다고 그 만부교 그 다리 밑에다 다 묶어버리라고 해가지고 먹이를 안 줘서 굶어 죽었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사랑이 깊어지면 증오가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거란이 나중에 우리를 침입해오게 되는데 그것은 요 다음 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도 만들었어요. 이제 호족을 통합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죠, 실은. 왜냐면 왕건 자체가 호족이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같은 학생인데 그 학생들 중에서 반장이 뽑히고 그 반장이 또 담임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뭔가 이렇게 담임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안 살 거 아니에요. 호족들 중에서 왕이 나왔으니까 호족들은 왕을 만만하게 볼 수도 있고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건은 정말 밀당의 천재였어요. 밀당의 천재로 호족들을 정말 쥐락펴락하면서 잘 통합을 했습니다. 당근책도 있고 채찍책도 있는데요. 당근책 먼저 볼게요. 당근책은 아마 교과서에 있는 유화책 뭐 이렇게 약간 어려운 용어로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되었을 텐데 이 당근책으로는 결혼정책을 썼습니다. 결혼정책은 아주 유력한 강력한 가문의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되면은 호족들이 왕을 볼 때 옛날엔 그냥 왕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딸과 결혼한 사위가 되니까 배신을 할 수 없고 뭔가 가족으로서의 끈끈함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결혼한 부인의 숫자가 29명이었다는 거예요. 고려와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겠다 생각하는 탄성이 실은 여자반 남자반 할 것 없이 다 터져 나오죠.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29명 너무 많아요. 이걸 감당할 수 있으려면 여기까지 할게요. 29명은 너무 많고요. 여기에서 자식이 몇 명이 태어나냐면 아들이 선생님 기억으로 25명, 딸들이 한 9명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34명 정도면 이름은 외울 수 있어요. 한 반에도 35명 정도 담임반이 구성이 돼도 다 이름도 외우고 하니까. 근데 그들 사이에 형제라고 하는 끈끈한 의식은 형성되기가 어려웠겠죠. 이미 결혼 정책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일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게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 간에 특히나 아들들 간에 피 터지는 싸움이 예상이 되시죠. 왜냐면 그냥 아들들도 아니고 유력한 호족 가문의 자제들이잖아요. 유력한 호족 가문들에서 다 자신의 손주들을 왕위로 삼고 싶어 했을 거고 그 이후 엄청난 사륙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왕건도 그걸 우려해서요. 나중에 훈요십조라고 하는 나중에 교훈으로 삼을 만한 얘기 10가지를 남기게 돼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시고요. 채찍책 한번 살펴볼게요. 때리기도 잘 때렸어요. 무슨 제도를 실시하냐면 사신관 제도를 실시를 하는데 이 사신관이 뭐냐면 호족이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들이었으니까 다 자기 출신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 출신 지역을 책임지는 사신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뭔가 관직을 주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서 1학년 1반의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을 되게 잘 이끌었어요. 그리고 2학년에 진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여러분들을 부르더니 여러분을 임원으로 임명을 한대요. 그 임원 자리가 사신관이라고 하는 건데 너가 1학년 1반은 옛날에 되게 잘 이끌었으니까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이 1학년 1반에 이제 들어올 텐데 앞으로 이 1학년 1반은 너가 사신관으로 책임을 지라. 애들 좀 잘 교훈도 하고 이 애들을 좀 잘 이끌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임원이라고 하는 감투를 씌워줬지만 만약에 신입생들이 담배를 피거나 교복을 줄여 입거나 뭔가 사고를 치면은 오롯이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감투를 씌워주고 책임도 지게 하는 족쇄도 채우는 것이 바로 사신관 제도입니다. 이거 외에도 좀 쉬운 걸로 기인 제도가 있는데 기인 제도는 호족의 자제들을 인질로 수도에 잡아두는 거예요. 요거는 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바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에 체제를 정비했던 왕이 바로 왕건입니다. 그래서 왕건이 남겼던 훈요십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훈요십조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냥 읽어봐도 상관이 없는데 아직은 강의 초반이고 여러분들이 사료를 그냥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서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은요, 혹은 역사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 남아있는 사료가 있으면 이걸 해석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어떤 시기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1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도록 하라.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불교. 자, 나라를 세웠으니까 나라 초창기인데
불교가 되게 강했던 나라, 조선시대 때는 불교를 억압했기 때문에 고려 초기 왕건의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조, 도선의 풍수 사상에 따라서 사찰을 세우고 함부로 짓지 말라는 걸 통해서 풍수지리 사상을 볼 수 있고요. 고려를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기여를 했던 사상이었죠. 풍수지리 사상. 제4조, 우리나라랑 중국은 지역과 사람의 인성이 다르므로 중국의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주성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호족 지배기는 초창기에 약간 굉장히 그래도 건강해요. 자주적이고 건강하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거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짐승과도 같은 놈들이래요. 이제 상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란의 적대적인 북진 정책, 고구려 계승의식 등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조, 서경은 우리나라 짐의 근본이래요. 땅이 그냥 근본이래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라 라는 걸 통해서 평양을 중시하는 사상 마찬가지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건의 내용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왕건이 죽고 난 다음에는 정말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왕위 쟁탈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에 해종이 올라가게 되는데 해종은 의문사를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종은 재위 3년 만에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왕에 오른 사람이 광종입니다. 그러니까 광종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형들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가 되느냐, 아니면 왕권을 강화하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살다 가느냐, 여러 가지 갈림길 중에서 왕권 강화를 광종은 이제 추진해 나가게 되죠. 광종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왕입니다. 선생님 강의 한두 번 들어보신 친구라면 잘 아시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왕 3명 중에 한 명인데 막 이렇게 불도저 같은 막 이런 스타일이 되게 좋아요. 광종은 되게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광종이 초창기부터 호족들을 확 쥐어잡으려고 했으면 앞에 자신들의 형들의 수순을 밟아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광종은 탐색기를 오랜 기간 동안 가집니다. 하고서 호족들의 동태를 살피는 걸 무려 8년 정도나 해요. 선생님 실제로 이걸 찾아봤어요. 기록을. 8년 동안에 별다른 동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8년 정도는 한 예스맨이에요. 호족들이 이거 하자라고 하면 거의 바로 예스. 그래서 뭐 우리 동네에 좀 나랑 관련된 비석 세우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하세요. 다리 세우고 싶은데 그렇게 하세요. 국가 재정을 펑펑펑펑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탐색기 동안에는. 호족들한테 광종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앞에서는 진국이야 광종은 착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광종은 뭔가 견제해야 될 사람이기보다는 호족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그런 만만한 왕, 이렇게 이미지 구축을 했어요. 그러다가 딱 칼이 다 갈아졌을 때 빼들었던 것이 황리끼입니다. 이게 2단계예요. 자, 황리끼 때는요, 이미 국가 재정이 텅텅 비었어요. 8년 동안에 호족들한테 막 퍼졌으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광종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 국가 재정이 텅텅 비었다. 세금을 걷으려면 여러분 누가 있어야 돼요?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평민이 많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평민들한테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어서 호족들이 자기 노비로 만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광종이 얘기한 거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평민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걷겠다. 그래서 노비안건법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노비안건법을 실시하겠다. 제대로 안검, 검사를 해가지고 평민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호족들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싫긴 하지만 광종이잖아요. 그 착한 광종인데 더군다나 지금 나라 재정이 텅텅 비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도 없습니다. 노비안건법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던 무수한 사람들이 평민으로 돼요. 두 가지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거치니까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고요. 노비는 항상 유사시에, 전쟁 시에는 호족들의 군사적 기반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해체가 된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광종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광종이 엄청 똑똑해졌어요. 갑자기 외국파, 실력파였던 쌍기를 등용해서 이제부터 관료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제를 도입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가문이 맞는 사람들끼리 짝짝꿍 해서 그냥 관리가 되고 했는데 시험을 보겠대요. 더군다나 시험을 봐서 뽑힌 관리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둬서 옷 색깔을 달리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공복이에요. 우리 사회에도 항상 여러분 등급이 있죠. 등급. 수능이 1등급부터 9등급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수능 등급에 따라서 평생 입어야 되는 옷 색깔이 정해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1등급은 무조건 빨간색, 9등급은 검은색. 그럼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누구를 딱 만나면 아, 쟤는 몇 등급이구나 하고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공복에서 옷 색깔을 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서열의 시각화. 그리고 그 서열의 맨 위에는 누가 있다? 왕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러니까 이제 호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 왜 이래? 광주형 너 안 이랬잖아 하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선생님, 청소년기에 90년대 때 드라마에 엄청 많이 나왔던 장면이요. 막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이러면 막 나다운 게 뭔데? 막 이러고 난 원래 이래?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딱 그 상황. 광종이 나다운 게 뭔데? 나 원래 이래. 하면서 숙청을 하는 시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이제 왕권의 방점을 팡팡 찍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죠.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려 처음 실시가 됐을 때, 고려가 처음 열렸을 때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의 숫자가 3,200명 정도였는데 광종 말기에 살아남은 숫자, 목숨을 부지한 숫자가 40명 정도 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권력을 엄청나게 강화했어요. 엄청난 추진력으로. 이런 추진력이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선생님 처음에 말했던 시소, 여기엔 좀 맞지 않죠. 왕권이 지나치게 강해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 다음 왕은 그러니까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나라 초기니까 체제 정비도 했을 거고 광종 때 왕권이 아주 강해졌으니까 신하들 목소리도 좀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그냥 왕권만 계속 강하면 안 돼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안 돼요. 이게 계속 넘치잖아요. 그럼 쿠데타예요. 이해가시죠? 조선시대 때도 요 균형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왕이 바로 성종이에요. 자, 성종에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이룰성자가 들어가는 거 왕의 이름만 봐도 무슨 일 한지 알 수 있어요. 이룰성자가 들어가면 초창기 체제를 모두 정비한 왕입니다. 그래서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성종을 보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체제 정비를 봐요. 과거제도 어떻게 실시했는지, 관리 어떻게 뽑았는지, 전국을 몇 개로 나눴는지, 중앙통치체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성종이 했던 일, 당연히 체제 정비 그리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좀 불러 모은 거죠. 신하들 마음도 좀 토닥일 겸 고위 관료들한테 고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레포트를 써오라고 해요. 싫을 수도 있겠네요, 신하들이. 레포트를 딱 써서 사람들이 냈는데 성종이 완전 꽂힌 글이 있는 거야. 그 글이 바로 최승로가 신라 시기로 하면 육두품 출신이에요.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시무가 뭐냐면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의무 28가지를 정리를 한 건데요. 이 내용을 실제로 많이 반영을 해서 체제정비에 반영을 합니다. 우리 자료를 통해서 체제정비 내용 자세히 보기 전에 시무 28조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읽고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사료 읽는 훈련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승로가 이렇게 썼대요. 레포트에 제목 시무 28조. 우리 태조 왕건께서 나라를 통일한 뒤에 지방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지방관이 뭐였죠? 지방의 왕을 대신해서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아바타. 아바타 이제 말하면 아나 여러분들이? 미니미도 모르더라고요. 이제 미니미를. 미니홈피에 미니미가 있었는데 왕의 아바타로 생각을 하면 돼요.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방관이 전국적으로 파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방의 권력이 세진 거냐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정반대예요. 왕의 명령을 받드는 지방관이 지방에 전국적으로 파견된 것은 그만큼 중앙집권이 잘 됐다는 뜻입니다. 지방관을 보내려고 했는데 나라 초기여서 겨를이 없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방에서 힘께나 쓴다고 하는 향리들이 매번 공공의 일이라고 해서 백성들한테 돈을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컨대 지방관을 파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잘 짜여진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구역이 딱 나뉘어지고 누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다스린다 이게 딱 짜여지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초창기에 세팅이 되는 일이. 그래서 그 시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방간을 파견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지방간을 파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학교를 생각하면 돼요. 한 학교를 한 국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장 선생님이 왕이라고 해볼게요. 실제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로 여러분들 그냥 쉬우라고. 교장 선생님이 왕이고 학급, 각 학급이 지방이에요. 지방. 통치해야 되는 지방.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을 대신해서 교육의 이념을 실천한 사람으로 학급에 파견된 사람을 담임이라고 해봅시다. 담임이 지방관. 그런데 학교가 처음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선생님 인력이 부족해서 담임 선생님이 없는 학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말대로 표현을 하자면 그럼 그 학급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아마도 좀 놀아봤다고 하는 애들, 힘 좀 센 애들이 장악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래 하면서 공공의 일임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낼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컨대 모든 학급의 담임을 다 파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국에 다 파견하기 어려워요. 그만큼의 인력과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성종 때는 가장 중요한 곳 12곳을 뽑아요. 이 12곳을 목이라고 해서 12목을 설치하고요. 여기에만 지방간을 먼저 파견하고 나중에 재정이 된 다음에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다 파견은 안 돼요. 그래서 12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성종 때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뭐 공주라던가 광주라던가 양주 같은 곳이 목으로 설치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체제 정비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호족 지배기 왕건, 광종, 성종 살펴봤고요. 성종의 체제 정비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죠? 실은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어려울 내용도 없고 실은 막 딱히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체제 정비 내용은 재미가 있는 내용들도 아니에요. 이게 재미가 있으면 살짝 변태죠. 나라가 무슨 부서가 있고 장관 이름이 뭐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막 희열이 느껴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거를 보고 나라가 구성이 돼서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이해는 할 수 있죠. 개선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드릴 거고요. 이거를 옛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려운데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지금도 왕 밑에 장관 있고 각 부서 나뉘어져서 일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체육대회 때 반티 결정할 때 피 튀기게 싸우잖아요. 그 결정 과정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앙통치체제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여러분들 체육대회 때 반티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진짜 제일 힘들었을 때가 반티 결정할 때. 응원전 짜는 것보다 왜 이렇게 목숨을 걸어 거기에 무슨 색깔 입으면 어때 막 진짜 너무 그것도 막 담임선생님 같이 입어야 된다고 그 창피한 옷을 막 입으라고 나한테 반티 결정할 때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뭐예요?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쇼핑몰 틀어놓고 빔에다가 띄워가지고서 난리가 나죠. 서로 설명하고 회의의 과정을 걸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결정하진 않잖아요. 다 같이 의견을 모아요. 결정이 되면 그거를 사겠죠. 실행. 이거예요. 끝. 발해의 삼성육부도, 고려의 이성육부도, 조선의 삼성육부도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 이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냥 이런 게 나오면 어렵고 그냥 한국사 괜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자, 결정하는 사람 누굴까? 나라에서. 이 전근대 사회에서는 왕이겠죠. 왕이 결정하고요. 삼성육부 시스템은 중국에서 온 거예요. 당나라에서. 삼성에서 각부 장관들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왕이 결정하고 각 실행하는 부서를 육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뭐 삼성육부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삼성과 육부가 나뉘어져서 왕과 함께 국가를 굴러가게 하는 시스템을 요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려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자, 삼성육부를 받아들이기는 했는데요. 삼성이 아니라 지금 보면 알겠지만 두 개의 성이에요. 중서성, 문화성 합쳐서 중서문화성으로 여기에서는 이성육부로 받아들였어요. 이성육부로. 그러니까 여기서 회의하고 여기서 실행을 하겠죠. 근데 나라니까, 그래도 한 나라인데
각기 업무별로 나누어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부도 여러분들 한 번만 처음이니까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실행을 하는 부서인데 맡은 업무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름을 보면 대충 이게 어떤 일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짐작이 가실 수 있는데요. 딱 두 개만 빼고 요거 2부랑 호부는 예측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예측이 가실 거예요. 병부는 뭐랑 관련된 거? 병사와 관련된 일을 실행하는 부서. 형부는 형벌, 사법과 관련된 거. 예부는 예의랑 관련된 거니까 국내에서 예의와 관련된 건 뭐예요? 예의를 가르치는 교육이나 나라 바깥에서는 예의를 차릴 일이 뭐가 있어요? 외교. 교육과 외교를 담당하는 실행하는 부서를 예부라고 합니다. 공부는요, 이공계 생각하시면 돼요. 토목, 건축 관련된 일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두 개 잡으시면 되죠? 2부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선생님 만약에 기업체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고 싶었어요. 인사팀.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학생들은 모르죠. 인사팀 하면 이렇게 인사를 생각하는데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데고요. 호부가 재정, 돈과 관련된 일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온 것만 있고 우리나라 독자기구는 없느냐? 아니에요. 독자기구 있고요. 독자기구 대표적인 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우리 용어 해석할 때도 살펴봤었습니다. 도병마사는 병사와 말을 관리하는 우두머리 기구라 그래서 둘 다 회의기구예요.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도병마사는 국외의 전쟁과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일을 담당을 하고요. 식목도감은 국내 일을 회의하는 기구.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기구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추어는 왕의 비서기능, 군사 기밀을 담당했다.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어사대는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어사대는 왕의 명령을 실행을 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요 어사대랑 중서문화성의 낭사라고 하는 관직이 있어요. 이거 약간 심화된 내용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간이라고도 불러요. 대간. 대간은 크게 간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 간자가 씹을 간자예요. 우리가 씹는다 뭐 할 때 쓰죠? 음식도 씹지만 사람 씹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바른 소리를 하는, 쓴소리를 하는 기구를 대간이라고 합니다. 언론 기능을 했고요. 조선시대 가면은 이게 또 나와요.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3사는 회계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요 3사가 조선시대 때도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회계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음이의러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전국을 몇 개로 나눴느냐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자, 구조를 보면은 끝에 개 아니면 도로 끝나죠. 도가 몇 개예요? 5개. 그래서 5개의 도와 2개의 개라고 해서 양개라고 얘기해요. 자, 나누는 기준은 북계와 동계, 개라고 하는 부분은 국경선 근처죠. 맞아요. 여기는 군사적 요충지. 일반 행정구역과 군사행정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지방간도 각각에 맞는 사람들이 파견이 돼서 5도에는 안찰사가 파견이 되고요. 양계에는 병사와 말을 관리하는 병마사가 파견이 돼요. 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 지역이 향이나 끝에 부곡이나 소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진짜 이 지역 사람들은 왜 고려가 건국될 때 끝까지 저항한 지역 사람들 있죠. 그 지역을 이렇게 특수행정구역으로 묶고 굉장히 많은 차별을 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사도 못 가고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이들 평민이에요. 천민 아니에요. 그런데 천민 같은 대우를 받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군대는 지도 옆에다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데 어디예요? 꼭 지켜야 되는데 왕이 살고 있는 수도 개경. 여기만 직업군인이요. 다시 개경, 수도를 지키는 사람들만 직업군인.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정예 부대겠죠? 2군 6위. 이거 다 기본 용어할 때 설명했던 거예요. 지킬 위자 쓰고 군대 관련해서 2군 6위가 형성이 되고요.
북계 동계도 여긴 지방군이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기는 농민이고 병사이긴 했는데 부르는 이름이 5도에 있는 지방군과는 달라요. 뭐라고 불러요? 주진군이다 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군사적 요충지에다가 진짜 넣는다 해서 주진군 생각하면 되고요. 5도에는 주현군이 파견이 됩니다. 자, 직업군인은 2군 6위밖에 없고 주진군, 주현군 모두 농민이자 곧 병사인 제도입니다.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여기 재밌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재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 마지막으로 관리 등용제도 살펴볼 텐데요. 관리가 되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거 좀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음자가 나오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백 생각하면 돼요. 백. 부모님 백. 그늘 음자예요. 우리 그늘 안에 있으면 시원하고 굉장히 좋죠. 가문에 아주 잘 타고난 가문의 덕을 봐서 내가 너무 편하게 사는 거를 음자라고 표현합니다. 음서는요. 고위관료, 5품 이상의 고위관료의 자제면은 시험을 안 봐도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면 나는 서울대예요. 우리 아버지가 외교관이면 나는 외교관이에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음서고요. 고려시대 때는 음서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귀족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서가 훨씬 강해요. 과거 시험을 치르기도 해요. 과거 시험은 문신, 글 쓰는 행정 능력을 보는 문과를 봐서 이제 시험을 뽑기도 하는데 이게 제일 사람들이 되고 싶은, 가고 싶은 그런 부서고 있고요. 잡관은 기술관들인데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직업들, 의사라던가 변호사라던가 통역사라던가 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약간 중간 지배층 정도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승과가 있어서 승려를 뽑는 내용들이 특징적이죠. 그래서 뭐 재술이나 명경 같은 내용들은 정말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문과에서 시험 과목으로 뭐를 봤을까? 우리는 지금 문과랑 이과랑 나눠서 시험 과목도 이제 상이하게 달라지잖아요. 여기서는 글 쓰는 능력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재술과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술자의 동그라미. 여러분 서술형 시험 치르시죠? 논술형 시험을 치렀고요. 명경과에서는 경의 동그라미, 유교경전 달달달달 암기하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특징점이 있어요. 자, 문과, 잡과, 승과 있는데 지금 뭐가 없죠? 무과. 나중에 잠깐 설치가 되긴 하는데 거의 고려시대 내내 무과는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잠깐 됐다가 거의 그냥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신들이 불만이 아마 많았을 거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조선시대 가면 뭐는 없을까요? 승과는 없어요. 이런 내용들 생각하고 음서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호족지배기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호족지배기에는 우리가 3명의 왕과 체제를 정비해 봤습니다. 태조왕건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광종, 성종을 살펴봤어요. 태조왕건이 해야 됐었던 일은 후삼국시대 이후에 혼란했던 민심을 안정하는 일, 새로운 브랜드, 고려만의 이제 색깔을 만드는 일, 그리고 호족을 통합했습니다. 연결고리 잘 찾으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링크를 만드세요.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결혼정책을 벌였고 결혼정책의 결과 너무 많은 아들들이 왕위 다툼을 벌였기 때문에 광종 때의 왕권 강화가 필수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연결시키시고요. 탐색기와 황리기, 숙청기를 거쳐서 왕권을 아주 잘 이룩한 이후에 성종 때에는 왕권이 너무 세니까 체제 정비와 더불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했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받아들이고 12목의 지방관 파견하고 그리고 이런 체제 정비 내용들 살펴보셨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호족 지배기 끝 무렵쯤 되면요. 호족들이 여러 특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하나의 세력화됩니다. 그들이 바로 문벌귀족이죠. 자, 이 다음 시기에 문벌귀족이 나오게 되는데요. 문벌귀족은 성립되는 시점, 흔들리는 시점, 끝나는 시점 나눠서 볼 거예요. 문벌귀족은 원래 육조품이나 호족들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는 공음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음전. 선생님이 주목하라고 한 글자가 나왔죠. 뭐예요? 자, 전이니까 토지를 받은 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감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아마도 가문에 의해서 받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선생님이 기본 용어 설명할 때 얘기를 해줬지만 전근대 시대 때
관리가, 고위관료가 토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받은 거예요? 수조권 받은 거예요? 그래요. 수조권 받은 거예요. 수조권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누군가의 세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와서 한 달에 7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공음전입니다. 5품 이상의 고위관료의 자제에게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주어지는데 이건 심지어 세습까지 돼요. 정치적으로는요. 시험을 안 봐도 돼요.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거 누구한테 나눠주기 싫죠? 결혼을 통해서 끼리끼리만 문벌을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재벌은 재벌들끼리만 결혼하지 않나요? 엄청 진부한 드라마 막 이렇게 보면 재벌과 항상 억척스러운 서민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데 재벌의 그 시어머니격 되는 분이 나타나서 돈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문벌 귀족들끼리의 결혼을 통해서 권력을 세습해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딱 봐도 여러분 권력이 위태위태하고 문벌 귀족한테 너무 쏠려 있잖아요. 이거를 되돌려 놓기 위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왕의 노력. 그리고 또 아니 누구는 음서로 왕 이렇게 관직에 오르는데 공부해서 올라간 사람들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신진 관료들이 왕의 옆에 서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 속에서 동요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에요. 경원 이씨 집안이 진짜 잘 나가는 문벌귀족 집안인데 무려 80년 동안 왕비를 배출한 집안입니다. 요 경원 이씨와 왕권의 회복을 꿈꾸는 왕간의 싸움을 보여줘요. 선생님이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학생들이랑 얘기하는데 막드라고 하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막드. 그래서 막드가 뭐야 그랬더니 막장 드라마의 줄임말이래요. 항상 막드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막드의 항상 핵심적인 요소는 말도 안 되는 설정, 출생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꼬이는 거죠. 그런데 모든 막장 드라마를 가져와도 이자겸의 난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겸의 난이 어떤 난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자겸은 경원이 씨 가문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쪽 한번 보세요. 예종한테 이자겸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자겸은 왕의 장인어른이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경원이 씨 집안의 문벌귀족으로 엄청나게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주 금쪽 같은 자신의 손주가, 이자겸의 손주가 인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종은 이자겸한테 뭐라고 불러요? 할아버지. 이자겸은 아이고 예쁜 내 손주야 라고 부르면 되겠죠. 근데 이자겸이 여기서 욕심을 또 내가지고 자신의 딸들을 손주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2명의 딸이 더 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꼬였죠. 이모랑 결혼했어요. 일단 할아버지에서 장인어른으로, 손주에서 사위가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인종이었겠죠. 이자겸이 괴로울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권력은 더 세졌는데. 인종은 너무 간섭이 심해요. 이모들이랑 결혼을 했죠. 뭐 심지어 엄마의 동생들이 자기 부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를 하고 신진 관료들이랑 왕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자겸 옆에 고려 최고의 소드마스터, 정말 유명한 칼잡이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패하게 되고, 이자겸이 그래서 진짜 막장이에요. 인종이 있던 궁궐에 불을 지릅니다. 손주이자 이제 사위였는데 살았어요. 근데 인종이 나중에 척준경을 이제 꼬여내게 되면서 척준경의 배신으로 이자겸이 제거되는 것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그냥 이게 보여주는 거는요, 문벌 귀족 사회가 얼마만큼 흔들릴 수 있는지, 권력의 독점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왕권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왕이 고민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하면 왕권을 올릴 수 있을까? 이때 왕한테 딱 접근했던 사람이 묘청입니다. 묘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경이 땅의 기운이 너무 쇠해서 그러니까 서경으로 옮기면은 왕권도 세지고 주변 나라들도 다 복종하러 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평양으로 수도 옮기자. 근데 말이 좋아서 수도 옮기는 거지 실은 권력의 이동을 얘기하고 있죠. 문벌귀족이 살고 있는 데는 다 개경이에요. 어디 개경 땅값 떨어진 소리래요. 개경파와 새롭게 떠오르는 서경 세력의 대립이 바로 서경천도 운동이었죠.
자, 서경파와 개경파를 비교를 해보면요. 인물을 봤을 때 서경파의 대표 주자는 묘청이었어요. 개경파는 이 경원이 씨 이후로 가장 위세를 떨쳤던 경주 김씨 김부식이었습니다. 자, 김부식과 묘청이 대립을 했는데 사상적으로도 달랐어요. 김부식은 좀 보수적인 유학자였고 묘청은 당연히 풍수지리 사상을 생각을 했겠죠. 찬바람 피하고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서경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금나라를 정벌하고 금나라의 사대하자 요 내용은 다음 강에서 금나라와 관련된 대외항쟁을 들어야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왕도 처음에는 묘청을 따라서 서경에 가보고 궁궐 지을 것도 다시 보고 했는데요. 문벌 귀족들한테 밀리면서 이 얘기가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묘청이 그래서 서경에서 나라를 세우고 난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김부식이 진압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보면 문벌 귀족 사회의 가장 큰 맹점은 문벌 귀족이 너무 큰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소에서 한쪽이 완전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니라 실은 엄청난 경고등이었어요. 왜 우리가 몸이 되게 아프기 전에 미열이 계속 나는 것처럼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됐어 라고 알려주는 경고등이었는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 간 거죠.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자, 결국에 붕괴됐던 그 시점은 문벌 귀족한테 눌려서 내내 차별 대우를 받았던 무신들한테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무신정변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무신들은 최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정상품까지밖에 안 돼요. 1품이 제일 높은 건데. 묵과는 시행이 되지도 않았고요. 전쟁이 났을 때도 최고 지휘관은 문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희나 강감찬도 문신 출신입니다. 자, 무신들의 정변으로 인해서 무신정변, 무신정권기가 들어서게 되고 문벌귀족기는 무너지게 되죠. 다시 한번 문벌귀족기 살펴볼게요. 성립이 된 것은 이들도 원래는 뭐였다? 개혁세력, 호족과 육두품이었는데 경제적으로는 공음점, 정치적으로는 쌍음이죠. 쌍음. 두 개를 가지고 권력을 독점했어요. 너무나 권력이 셌기 때문에 이 권력을 억제하려는 쪽으로부터 줄다리기로부터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요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가 이자겸의 난이었고요. 이자겸의 난이 신진관료랑 왕이 이자겸을 견제한 사건이었다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서경파, 지방파와 개경파 문벌귀족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실패하면서 완전 붕괴는 무신정변으로 일어났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무신집권기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무신집권기는 세 파트예요. 똑같이 하극상기, 최씨집권기, 붕괴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극상이 뭐예요, 여러분? 신입사원이 뽑혀서 처음 출근해서 부장님한테 커피 한 잔 타와봐 하는 거,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하대하는 풍조를 하극상이라고 하는데요. 무신정변 자체가 하극상이죠. 무신들이 왕 위의 정권을 이제 왕은 있지만 허수아비로 두고 문벌 귀족들을 완전히 눌러버린 사건이 무신집권이었기 때문에 하극상의 시대가 한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한번 이 건수를 올려가지고 정권을 잡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자, 이 하극상기가 좀 마무리돼서 안정기에 들어선 게 최씨집권기였고요. 몽골의 침입으로 이게 완전히 붕괴되는 시점까지를 오늘 수업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하극상기 먼저 보면은 집권자가 계속 바뀌어요. 정중부에서 경대승에서 이의민에서 최충원으로 바뀌는데 최충원에서 최씨집권기가 이제 안정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의민이 중요한 게 이의민 아버지는 소금장수, 어머니는 여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의민은 완전 천민. 그런데 천민의 자리, 천민 출신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분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이의민의 영향이 컸던 거겠죠. 자, 관련된 기구로는요, 원래 무신들의 회의기구였는데 잘 활용이 안 됐던 기구가 이때 최고 기구가 돼요. 그게 바로 중방이고요. 관련된 사건으로는 망이와 망소이의 난이 있습니다. 공주, 명학, 소에서 일어나요. 소가 뭐였죠, 여러분? 향, 부곡, 소. 맞아요. 특수행정구역으로 평민이지만 천민 같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소에 대한 차별 대우 관련해서 일어났던 것이 망이 망소의 난입니다. 자, 이러한 혼란기 속에서 최씨 집권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최충원과 그의 아들 최후로 나눠 살펴볼 수 있어요.
기구로는 최충원도 자신이 무너뜨린 정권에서 썼던 중방을 계속 활용하는 건 자기도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드는 이제 최고 집권기구가 교정도감입니다. 도감이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임시 우두머리 기구. 정치를 교정하는 우두머리 기구라는 뜻에서 정치를 여기서 이끌어 나갔고요. 최충원도 자기 암살 위협을 되게 많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보디가드 조직, 사병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 도방입니다. 자, 최충원이 이때 엄청나게 권력이 세져서 최충원 얼굴을 왕도 함부로 못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겠죠. 그 대표적인 이제 난이 일어났던 게 최충원 집안 노비였던 만적이 일으켰던 난입니다. 만적이 집노비, 간노비였는데 산에 나무하러 가서 노비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아니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씨가 어딨냐라고 하면서 집주인 죽이고 노비 문서 불태우고 우리 세상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비 중에 한 명이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 주인에게 고자질하면서 이게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최충원의 아들이에요. 최훈은 군대 조직을 좀 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삼별초를 만드는데 자기 집에다가 인사기구를 설치를 해요. 사람을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기구인 정방을 설치해서 권력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게 몽골이 이제 침입해 오게 되면서 몽골이 여러분 기병부대잖아요. 말을 타고 오게 되니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서 계속해서 항쟁을 해요. 근데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무신집권기가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부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강화도로 옮긴 것까진 좋았는데 옮기고 나서도 계속해서 전쟁 중에서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세금도 똑같이 걷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몽골군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30년 동안의 항쟁 이후에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돌아온다라고 해서 환도를 하게 되면서 무신집권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무신집권기 문벌귀족 이후에 이뤄졌고요. 하극상기에서 여러 명의 집권기구가 바뀌는 거 중요했던 거 중방을 통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망이 망소에 난 여러 가지 농민 반란, 하층민들 반란이 일어났던 시기였고요. 최씨 집권기에 우리 최충원과 최후를 살펴봤고 교정도감이나 정방, 삼별초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되고요. 만적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몽골의 침입 이후에 붕괴되는, 개경으로 환도되는 시점까지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 오늘 전반적으로 고려 시기의 전기 중에서도 조금 지나서 무신집권기까지 살펴봤어요. 초기, 중기, 무신집권기, 원간석기, 말기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배기 중에서도 호족에서 왕건, 광종, 성종, 체제 정비까지 살펴봤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살펴보셨는데 반복하시면서 특히나 왕들 업적 중심으로 반복해 보시고요. 중기는 문벌귀족이었는데 문벌귀족의 동요 내용,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중심으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무신집권기는 어떻게 살펴봤죠? 무신들이 집권을 했고 우리 어떤 권력기구들이 어느 시기에 장악을 했나 중심으로 보시고요. 하극상기 다음에 최씨 안정기, 붕괴기가 있었다. 그 이후에는 원나라 친원파들이 득세하는 권문세족기, 말기에 신진사대부기가 나오는 세력들은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한다한국사 내용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8강에서 여러분들 그 다음 내용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은 끄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다시 보기 빈칸 채우시면서 키워드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